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명리학이 나에게 준 교훈, 지은이는 안나입니다. 30살까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일들만 있었다. 부모님은 매정했고 중학교 때까지 성폭행의 위험이 끊이지 않았고 20살의 친한 친구는 죽었으며 30살의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웠고 직후에 교통사고로 얼굴 수술만 3번을 받았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선한 일에 기부도 아끼지 않았고 20년 동안 11조를 했는데 대체 왜?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공부를 했다. 심리학, 철학, 역사, 종교서적, 영성서적까지 약 3,000권의 책을 읽은 후 마지막으로 명리학을 공부했다. 명리학을 통해 저자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었고 부모님의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사를 오기 전 저의 거주지와 가까운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장터가 열렸습니다. 특히 떡볶이집을 좋아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기도 했지만 사장님 사모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성격은 참 온유하시고 차분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과외를 하는 학생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장터에 가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죠. 사모님이 저의 넋두리를 모두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평생을 살아도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쪽에서 터지고 저쪽 일 해결하면 이번엔 다른 데서 일이 생기고 평생을 그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챙겨야 할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 시부모 챙겨, 부모님 챙겨, 자식 2명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젠 시집가서 애를 낳으니 애를 봐달래. 구색 갖추고 살려면 집도 있어야 돼. 차도 있어야 돼. 살림살이도 장만해야 돼. 한도 끝도 없어 정말. 60이 되면 좀 편해지려나. 70이 되면 좀 편해지려나. 죽어야 끝나는 건가 봐. 이 말이 씁쓸하면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면서 사는 거야.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인간은 본질적으로 궁핍, 고통, 비참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과제를 하나 이상은 안고 있는 듯합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조차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절대 다 주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모두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거구나. 신이 자신의 영역을 한 조각 보여주기 위해서 주역, 점성술, 명리학, 별자리, 타로, 명상, 예언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할 때 그것을 정해진 운명대로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넌 절대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알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초에 신의 영역을 넘보게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보라고, 그리고 지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에고의 틀을 깨고 원대한 의식의 성장을 이루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끝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50년대, 60년대 사회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생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 교육을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학, 철학,
명리학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진화를 위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다. 가장 많이 아파할 때 가장 참되게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되고,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풍요함을 알고, 가장 많이 눌릴 때 가장 많이 자유를 차지하고, 가장 많이 굴욕을 당할 때 가장 많이 영광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나무는 빗물을 마시고 자라며 인간은 눈물을 마시고 그만큼 더 크게 자라는 것이다. 따라 외로울 때 시를 읽으렴 중에서 모두의 삶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어둠의 터널이 있다. 겁살은 위협할 겁, 죽일 살로 재물이든 사람이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긴다는 뜻이다. 첫 번째로 사람을 빼앗기는 경우 애인이 환승연애를 하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겁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관심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상관과 편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상관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고 편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성향인데, 두 가지 심성이 동시에 있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과하게 몰입하게 된다. 한 곳에만 과하게 몰입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소홀하기 마련이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에게 애정이 식었다고 오해를 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외모가 뛰어나고 애교가 많은 여자만 만나는 남자들의 사주에 겁살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외모가 뛰어나고 애교가 많은 여자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이다. 그러니 그 여자의 주변에는 언제나 남자들이 가득할 것이고 환승연애를 할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재물이 있는 사람은 투기성 기질이 강하다. 이들은 큰 돈이 들어오거나 큰 돈을 잃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삶은 우리의 정직성이나 도덕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인생 전반 40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가 후반 40년에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전반전에 바벨탑 꼭대기까지 올려놨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추락시키기도 한다. 아주 불공평하다. 시작부터 불공평하다.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서 금수저로 시작하지만 누구는 집도 절도 없이 베이비박스 안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선택에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결과가 좋더라도 다시 나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인간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좋기는 하지만,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 거짓말을 잘하고 부와 명예만 쫓아다니며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며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아내는 남편 몰래 30년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다니는 경우도 보았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었으나 자식이 그 모든 재산을 말아먹는 경우도 보았다. 주변의 인생을 둘러보면 운명은 불합리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하고, 정의와 도덕성은 이미 밥 말아먹었으며,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지구는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세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복잡한 우주의 법칙, 그것을 카르마라고 하든 운명이라고 하든
태어나기 전에 삶의 계획이라고 하든 이러한 것들에 의해 빽빽하게 잘 짜인 도로와도 같다. 수많은 차들은 신호등과 톨게이트와 휴게소가 규칙적으로 구성된 108차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빽빽한 도로에서는 마음대로 새치기 하는 것도 마음대로 멈추는 것도 무작정 차에서 내려 무단횡단하는 것도 어렵다. 도로 위의 차가 우리의 영혼이고 108차선 위에 잘 짜인 교통 법규가 우주의 법칙인 카르마이다. 나의 명리학 스승님은 인간의 삶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생은 한 번의 생만 본다면 불합리하기 그지없으나 모든 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잔인하게 공평하고 오차없이 정확하며 완벽한 당신의 계획이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우리의 의도가 선했든 악했든 우리가 확신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히 지혜를 얻어 의식이 한층 성장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다. 신이라 해도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예컨대 신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할 능력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거나 두려워할 일이나 유혹당할 일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유혹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 미하엘 하우스켈러의 왜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다. 적당한 돈과 적당한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자식을 얻어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평생을 논란 없이 승승장구하고 부와 명예를 유지하며 어린 이성들만 만나면 잘 사는 것일까? 부와 명예도 많이 얻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에게 근자감을 안겨줄 자식까지 모두 있어야 할까? 미안하지만 그런 사주팔자는 없다. 단언하건대 없다. 삶을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우리는 반드시 고통의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성장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 지구에 왔기 때문이다. 우주의 관점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는 지구에서 반드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세계는 연극이고 감독은 신이고 시나리오는 로고스고 배우는 인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연기치고 너무 빡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새끼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격을 당한다. 키가 하늘 높이만큼 큰 엄마 기린이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직으로 곧장 떨어져 온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충격으로 잠시 멍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순간 이번엔 엄마 기린이 그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세기에 걷어찬다.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 없다. 방금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또 걷어차이다니. 아픔을 견디며 다시 정신을 차리는 찰나 엄마 기린이 또다시 새끼 기린을 힘껏 걷어찬다. 처음보다 더 아프게.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진 새끼 기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머리를 흔든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걷어차이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은 가늘고 긴 다리를 비틀거리며 기우뚱 일어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한 번 더 엉덩이를 세게 걷어찬다. 충격으로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난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엄마 기린이 달려와 아기를 어루만치며 핥아주기 시작한다. 엄마 기린은 알고 있는 것이다.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달리지 않으면 하이에나와 사자의 먹잇감이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을 무조건 걷어차는 것이다. 일어서서 달리는 법을 배우라고. 당신은 엉덩이를 걷어차인 적이 몇 번인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각오하는 게 좋다. 조만간 연타로 발길질 당할 테니. 당신이라고 해서 삶이 살살 기분 좋게 굴리는 법은 없다. 걷어차이고 또 걷어차여도 당신은 일어설 힘이 있다. 당신은 기린이니까. 가미는 눈물 나도록 살라고 말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의 저자 마르케스는 인간은 어머니가 세상에 내놓은 그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태어남을 강요하는 것은 삶이다 라고 말했다. 인생은 우리에게 엄마 기린과 같다. 때로 인생이 우리를 세게 걷어차면 우리는 고꾸라진다. 하지만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야만 하고 또다시 걷어차여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다. 류시화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중에서 노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운명이 된다. 나의 아버지는 열등감이 많았고 불같이 화도 잘 냈고 말에는 냉혹하다 못해 서리빨같이 날카로운 바늘이 있었다. 아버지의 급작스런 화는 정말 시도 때도 없었다. 왜 화가 났는지, 어느 부분이 그의 열등감을 건드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았다.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가죽 허리띠를 뽑아 오빠와 나를 사정없이 때리셨다. 허리띠가 없으면 오빠와 나를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셨는데 나는 가죽 허리띠보다 야구방망이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엉덩이가 멍이 든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도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심리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아버지의 분노 조절 장애 성향을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저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다면 대체 아빠는 어떤 기질로 태어났길래 저렇게 열등감을 화로 분출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공부의 시작이었다. 주연 씨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다. 관료제와 상하 복종 구조에서 생활했던 환경 탓이었는지 아버지 역시 그런 성향이 강했다.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화가 나면 눈빛이 돌변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직위를 남용한 불법적 돈거래와 폭력을 원인으로 강제 전역을 당하셨다. 그는 그런 불안과 공포를 음주와 폭력으로 표출했고 그때부터 주연 씨의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빚만 늘어나고 잦은 이사의 잦은 전학,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가난에 지친 어머니. 어머니는 아마 그때부터 몹시 아프셨던 것 같다. 배가 아프다고 시름시름 알아누워 계실 때도 많았는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화가 나 아픈 척을 하거나 엄살을 부리는 거라고 되려 화만 내시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스스로 난소암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치료할 돈이 없기에 말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폭력에 죽기로 작정했던 것인지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께서 이제는 너희 곁에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고 나서 며칠 뒤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상하게 주연 씨는
어머니가 아프시고 난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억이 대부분 없다고 한다. 충격적이거나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으면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는데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는 신체적 학대, 전쟁, 자연재해, 잔인한 사건의 목격 등과 같은 경험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 기제로 개인의 특정 기간, 사건 또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 기억 상실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한 이후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신다며 한 달 동안 안 들어오신 날도 있고 집에서 몇 달을 계셨던 적도 있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집에 계실 때도 항상 술을 드셨고 술에 취하시면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더 심하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주연 씨는 자신과 남동생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머니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밭일도 돕고 설거지도 하면서 할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빨리 탈출하는 방법은 독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주연 씨는 전문대학교 아동보육학과에 들어갔고 자격증을 따자마자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해서 월세로 집을 얻어 독립을 했다. 독립한 이후 집에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 이후 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연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두려울 정도였다. 그녀에겐 아버지가 있는 세상이 지옥이었고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었다. 그렇게 보조교사로 2년을 세상에도 없을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지내다가 정교사가 된 이후부터 처음으로 자신의 폭력성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주연 씨는 자신 안에 있던 폭력성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마다 일기를 다 쓰면 꼭 태워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도 보면 안 될 정도로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느껴지는 시기 질투와 부러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올라오는 격한 분노,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매서운 눈빛과 톤이 높아지는 목소리,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고 텅 빈 교실에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하소연하는 청승맞은 모습까지. 행동은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수십 개의 가면 중 하나를 상황에 맞게 골라 쓰기만 하면 우린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계속 쓴다면 정신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라는 존재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라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실수가 될 것이다. 나는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껍데기는 언제든 버릴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다. 자신과 껍데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남에게 읽힐 전기를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신경증 환자가 될 것이고 악마가 그들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칼 구스타프 융의 꿈 분석 중에서 나는 2019년에 주연 씨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받았다. 거의 10년 만에 주연 씨를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나온 후 단 한 번도 집에 간 적도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아버지 역시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거의 15년이 지난 이후 얼굴도 모르는 신부님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셨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녀도 남동생도 몰랐다. 그저 어느 수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몸이 힘들다고 누우신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신부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신부님의 말씀으로는 간경화로 약을 드시고 계셨고 자신의 옷장 아래 서랍에 공책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했다. 아버지의 사망이 의사에 의해 확인되고 난 후 신부님은 서랍에 있는 공책을 열어보셨다. 그 공책엔 주연 씨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현금 500만 원이 있었고 자신이 죽으면 모든 돈을 딸에게 전달해달라는 메모만 있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하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 주연 씨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팔자를 벗어나 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적대적 사고방식과 분노 조절 장애 성향의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남자친구와의 연애 과정에서 관종적 성향과 집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연 씨는 그것을 인식하고 바꾸겠다는 선택을 했고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녀의 인상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눈빛이었고 이전의 매서운 눈빛이나 강한 자기주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온화한 아우라는 더 이상 이전의 주연 씨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이 일하는 동료나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행동은 늘 똑같았는데도 어느 날은 꼴도 보기가 싫고 어느 날은 한없이 좋아 보이기도 한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하루 매일 다르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고 일관된 인간은 하나도 없으며 나도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날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느 날엔 대인배 같은 이해심이 있다. 어느 날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분이 좋지만 어느 날은 시작부터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다. 어느 날은 침착하고 온화하지만 어느 날은 조급하고 옹졸해진다. 어제는 싸울 일이 분명해 보였으나 오늘은 별일 아니라고 느껴진다. 어제는 한없이 게을러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다가 오늘은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다가 내일은 또 어떤 감정일지 모른다. 주연 씨가 시도했던 정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 찍힌 사주의 8글자가 60갑자의 대운에 따라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즉 운명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다. 노력을 위한 방법들은 아주 많다. 명상, 마음챙김, 기도, 자아성찰, 내빌링, 끌어당김, 심상화, 빛 명상, 감사일기 쓰기, 단어 명상, 참회, 회개, 자아성찰. 지금 서점에도 관련된 서적이 수천 권이 있고 유튜브를 검색해도 수천 개의 영상이 있다.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행동을 다스리는 힘이고 행동을 다스리는 힘이
삶을 다스리는 힘이며 삶을 다스리는 힘이 운명을 다스리는 힘이 된다. 원효대사 해골물의 유명한 일화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다.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의 깊은 내면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니 오직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주연 씨는 말했다. 나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 나를 정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오직 스스로 해야 하는 거야. 구원은 자신 스스로 이루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흰머리가 많으신 나이 중후하신 미술 선생님께서 나의 그림을 보시고 소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관찰력도 있고 해석하는 능력도 예리하다며 미술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다. 나는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성공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안나야,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말이야.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완전한 두각을 나타내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첫째,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둘째,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시간과 금전적 여유. 세 번째,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와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 지금 이 나이가 돼서야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더라고. 재능이 한 사람한테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재능이라고 믿고 노력하면 진짜 재능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인내와 집중력까지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 그런데 인내와 집중력이 있으면 앞에 2가지는 없어도 돼.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한 가지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성공을 가져오지. 재능과 돈과 시간이 성공을 가져오진 않더라고. 선생님의 말씀에는 지천명의 지혜가 있었지만 나는 그 지혜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고 나이든 선생님의 꼰대질로 생각하고 넘겨버렸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쌓여가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다.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능력. 예민함은 통찰력과 같은 말이다. 예민할수록 통찰력은 더욱 깊어진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고 깊은 통찰은 지혜가 되고 지혜는 인격의 상승을 가져오며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예민함은 완벽주의적 성향과도 연결된다. 이들의 무기는 예민함 뒤에 있는 강한 신념과 도덕성, 그리고 냉정함이다. 얕은 수로 그들을 시험하거나 어설프게 모함하려 한다면 그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혀 반응이 없거나 당신을 매장시켜버리거나 겉으로 보이는 수용적이고 포용력 있는 모습에 그들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면 피해는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간혹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이들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다. 구설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주변 사람 100명 중 가십을 좋아하는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나불거리는 것이다. 90명 이상은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당신과 관련된 구설에 관심이 없다.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이중적이라고 말한다. 맞다. 이들은 소시오패스적 성향과 엠패스적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어느 순간엔 한없이 이기적으로 보이고 어느 순간엔 인류애가 가득한 성인 군자처럼 보인다. 친구가 슬퍼서 울고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두 빼서 주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을 시험하고 얽매고 이용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것도 이들이다. 예민함은 결국 완벽주의와 재고 귀인과 이중성과 모두 연결된다. 이들은 예민함을 타고났기에 그것들을 바꾸라는 조언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감정들은 버리라는 조언은 많이 한다. 타인의 삶이든 나의 삶이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든 일에 반응하고 신경 쓰면 불면증만 심해지고 꿈자리만 뒤숭숭해질 것이다. 삶은 그런 것이다. 삶은 그저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흘러가는 것이다.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크고 작은 풍랑의 연속이니 그것들에 대해 너무 깊은 내면 속까지 자신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으면 한다. 친하게 지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그저 삶의 넋두리가 하고 싶었기에 나를 찾은 듯했다.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단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불안감이 몰려오고 주변 사람이 아이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서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다. 결국 인공수정을 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3번만 시도해보자고 남편과 합의를 했다. 2번 모두 실패했다. 집 밖에 나가면 놀이터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을 비관했고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심해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3번째 시도에 임신에 성공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임신하자마자 입덧 때문에 죽을 맛이었고 낳아놓으니 키우느라 죽을 맛이었다. 남편은 다음날 출근해야 된다고 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잔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독박 육아에 지쳐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피곤함이 덜했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니 입시 준비를 위한 돈이 필요해 일을 시작했다. 육아의 시작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일용직 육체 노동자밖에 없었다.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친정어머니의 몸도 아프기 시작했다. 자녀를 키울 때 도와주시느라 어머니가 아프신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밀려온다. 일과 간병을 병행하니 다시 죽을 맛이다. 자녀의 과외 비에 아파트 대출금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려니 일을 멈출 수도 없다. 남편은 친정의 일에 무관심했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자존심이 상했기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어머니는 수술과 퇴원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병원과 일터를 왔다 갔다 했다. 육아를 할 때 힘든 건 비교가 안 되었다. 자녀가 대학만 가면 좀 쉴 수 있겠거니 생각하며 버텼다. 그렇게 3년 동안 보내며 꾸역꾸역 자녀의 대학 입시를 마무리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일단 해결하고 어머니의 병원비에 돈을 더 썼다. 어머니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자녀는 군대를 갔다.
일을 그만하고 좀 쉬려고 하니 이제 나의 몸과 남편의 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모아놓은 돈도 없기에 남편과 자신의 병원비 때문에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다. 언니는 전화 통화의 끝에 나에게 물었다. 인생이 대체 뭐야? 사는 게 대체 뭐야?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그게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전화를 끊은 이후 생각했다. 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 81억 명 중 몇이나 될까? 20대 시절 나도 저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무던히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저 질문에 답을 알게 되면 삶에서 실수 없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되돌아보니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삶의 중간에 찾아온 기회들을 놓치게 만들었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질구레한 감정은 버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차피 인생은 답이 없는 것들 투성이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것들 투성이다. 그냥 일단 못 먹어도 고다. 집구석에 틀어박혀 질문만 한다고 인생을 어떻게 알겠나. 일단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일단 내가 도전해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천라지망. 하늘에는 새의 그물이 있고 땅에는 물고기의 그물이 있다고 하여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삶에서 발생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어린아이에게 험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듯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쓰나미 같은 풍파를 겪게 하지는 않는다. 험난하고 거친 계곡은 근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내가 있는 강인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은 지혜를 쌓고 성품을 고결하게 만들고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 등산의 정상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끝이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든 채널링에서 말하는 7차원의 세계든 유대교에서 말하는 테오시스가 되는 것이든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각자가 선택한 길로 각자의 가방을 메고 정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풍파가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다. 풍파가 많으면 세 가지 중 하나다. 큰 명성을 얻거나 큰 지혜를 얻거나 큰 부를 얻거나.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해가 밝으면 그림자가 짙고 왕관이 화려할수록 어깨는 짓눌리는 법이다. 결국 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의식의 성장을 이룬다. 의식이 성장한 자아는 자신의 둥지에 그대로 있지 않는다. 뱀이 성장하며 답답한 허물을 탈피하듯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면 기존의 둥지가 답답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때가 바로 지식의 끝이거나 속세의 끝이거나 고통의 끝이 될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종류를 예측하려고 명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명상을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신통력 좋다는 현재 예언자들의 예언도, 인도의 유명한 스승 바바지의 예언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부 맞추지는 못한다. 우주가, 신이 절대 그렇게 설계해 놓지 않는다. 세상은 변수투성이고 수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며 81억 개의 개성을 가진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벗어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갈구하는 지식이 무엇이든, 당신이 살았던 속세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당신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든, 당신은 분명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이가 순종적인 것을 문제 삼는 부모는 없다. 대개 반항적인 경우 부모는 문제를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방식은 아이에게 야망을 갖게 하고 과대망상을 품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아이의 정신 발달에 큰 장애 요소가 된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에게 쓰는 단어 중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강아지들은 평생 지랄할 양이 정해져 있고 리트리버는 2살까지 그 양을 모두 채우기 때문에 2년 후부터는 얌전해진다고 한다. 말티즈는 5년까지 지랄의 양을 채우고 5년 후부터는 얌전해지고 보더콜리는 중년이 넘어가야 좀 얌전해진다고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은 강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청소년기의 지랄 총량을 모두 채울수록 나이가 들면 누구보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20살부터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사회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를 통계에 내봐도 지랄 총량의 법칙은 진리이다. 어린 시절 얌전하고 성인이 된 이후 지랄 총량을 채우는 것보다 짧고 굵게 빨리 지나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인생의 복과 재앙은 모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이르되 이욕이 불같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요 탐해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되며 한 마음이 맑으면 불꽃도 못이 되고 한 마음이 각성하면 배에 올라 피 안에 이르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생각이 달라지면 경기는 갑자기 변하는 것이다.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책은담. 나는 처음 20살 때 과외를 시작으로 거의 20년을 과외와 강사로 먹고 살아온 사교육자다. 거쳐간 학생들만 어림잡아도 1000단위이고 각양각색의 인간 기질은 다 만나본 것 같다고 자부한다. 나는 그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 가르쳐서 뿌듯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할 말 못하고 여러 개의 가면을 돌렸으며 점잖은 척 사는 나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참 솔직하게 자신을 잘 표현했다. 말빨 오지는 학생, 개그맨 뺨치게 웃기는 학생, 노래를 기깔나게 잘하는 학생,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 운동을 잘하는 학생, 그 중에서도 제일 대리만족을 주었던 학생은 춤을 끝장나게 잘 추는 경숙이였다. 경숙이의 꿈은 아이돌이 되는 것이었다. 춤을 정말 잘 추었고 동작에 대한 인지 능력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습득 속도도 빨랐다. 트와이스의 춤을 한두 번 보고 그대로 따라 추노라면 나와 다른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부모님은 경숙이가 아이돌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경숙이는 소속사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도전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며 경숙이를 부추겼다. 소속사에 합격이 되면 그때 부모님을 설득해도 되지 않겠냐고 일단 도전해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일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소속사에 떡하니 붙어버린 것이다. 경숙이는
죽어도 할 거다 하고 부모님은 죽어도 안 된다로 집안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경숙이를 말려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부모님의 말씀하시길 경숙이가 너무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화류계로 가면 필시 죽음 문턱을 갔다 오거나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며 절대 그쪽으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명리학이든 관상학이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경숙이를 말리기는커녕 경숙이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경숙이가 아이돌이라는 직업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 끝에 결국 경숙이는 승리를 했다. 말로만 듣던 아이돌 연습생이 되었고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헤어졌다.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제자가 스승의 날 술을 사달라고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경숙이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경숙이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만나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의 말은 잠옷 심각했다. 그리고 1년 뒤 경숙이와 다른 한 명의 친구는 나에게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다. 다음 날 경숙이를 만났는데 나는 경숙이를 못 알아볼 뻔했다. 외모도 변했지만 얼굴이 정말 우울해 보였다. 만약 처음 경숙이를 만나는 사람은 그냥 예쁘장하고 날씬한 부잣집 숙녀로 보였을 테지만 나는 경숙이의 중학교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경숙이는 더 이상 소속사에 있지 않았다. 그냥 알바를 하고 있다는 말만 했다. 경숙이가 일하는 곳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술집이었고 경숙이의 말로는 연예인이 못되면 그런 계통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경숙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다. 경숙이는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영어 공부를 할 것이라고 했다. 승무원 시험을 보고 싶다며 그때 선생님이 다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꼭 연락을 하라고 말하며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나는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2년 6개월이 지난 어느 겨울날 제자에게 전화가 왔다. 경숙이가 자취하던 원룸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이 되어 장례식장에 가는 중이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가 멍해져 한참을 앉아 있었다. 처음 경숙이가 내 앞에서 트와이스 춤을 추던 모습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다. 그 당시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었을까? 그 명리학자가 경숙이는 절대 화류계로 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을까? 내가 어리석어서 경숙이를 그 지옥으로 보낸 걸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 경숙이의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배워야 하지? 내가 경숙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하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 차 안에 앉아서 천가지 만가지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장례식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배워야 할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는 나의 경험담이 아니다. 나와 친하게 지냈던 은수 언니의 이야기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써내려 간 것이다. 언니는 장례식이 끝나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경숙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인지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언니의 부탁을 받고 나는
자살했던 사람들의 사주를 모두 모아봤다. 경숙이와 유명한 연예인, 할리우드까지 전부 다 모아보니 이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빨리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겨울생이 대부분이다. 11월에서 3월. 모두 음기운과 수기운이거나 연과 월이 음기운과 수기운이다. 대운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자살을 했다. 자살을 했던 사람들의 사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너무 춥다는 것이었다. 음기와 습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게 된다. 물은 오행 중 검은색에 해당한다. 어두컴컴해서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주가 습한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 음악을 듣거나 술을 마신다. 사주에 음기와 습기가 강한 사람들은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본디 술은 화기운에 해당하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술은 습한 기운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 더 이롭다. 음기운이 강한 사주들은 양기운을 보충해주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채광이 잘 드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양기운이 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에 열을 내고 낮에 산책을 한다거나 낮에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은 참 잔인하고 교묘하다.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 힘든 시간들을 악으로 깡으로 버티니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날이 오고 운명아 너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관심을 꺼버리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찾아온다. 기독교에서는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한다. 그 말은 지금 내 영혼이 엉망진창이라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영혼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시류에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의 예지를 목숨처럼 지키는 성리학자들은 명분 지키다가 다 죽어나갔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오욕, 즉 제욕, 수면욕, 명예욕, 색욕, 식욕이 희로애락을 가져온다고 한다. 즉 모든 욕망을 버리면 희로애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거면 애초에 에고가 존재하는 지구가 없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영성서적에서는 한 극단이 다른 극단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그 말은 기쁨은 슬픔을 가져오고 행복은 불행을 가져오고 좋은 일은 나쁜 일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극단이 극단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디스카운팅 메커니즘을 따르기 때문에 감정에 무뎌지는 것이다. 뇌는 디스카운팅 메커니즘을 따른다는 말을 아는가? 누가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마음에 쏙 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면 처음에는 정말 행복하다. 다음 날에도 행복하지만 전날만큼은 아니다. 1년 뒤에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 뇌는 왜 이러는 걸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원래의 것에 익숙해져야만 새로운 위협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아예 리셋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인간들은 짐승들의 습격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건 분명 뇌의 디자인상 결함일 거다. 감사함이나 기쁨 대신 위험, 생존 신호나 탐지하다니. 엄마도 그랬던 것 같다. 위험 신호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삶의 아름다움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아빠도 엄마의 보석 같은 면을 보지 못하게 됐겠지. 영화 어디 갔어 버나뎃 중에서 명리학으로 보면 인간은 본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과 천국과 같은 행복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 60갑자는 흐르고 대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 삶은 오르락내리락하고 모든 이의 삶은 힘들었다 평안했다를 반복하며 모든 이의 삶은 죽을 것 같다가 살 것 같다가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동의한다. 삶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의 가장 근본 뿌리인 음양의 조화이다.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시 힘들어질까봐 사실 두렵다. 명리학으로 풀어본 바로는 힘든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난 명리학을 맹신하지 않는다. 한 번 맛본 평안이 지속되리란 법이 없고 한 번 펼쳐진 대우는 끝이 있으며 인간의 삶은 원래가 오르락내리락이 반복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다. 영혼의 관점에서 자살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살은 절대 영혼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살의 카르마에 얽매여 다음 생을 더 시궁창으로 던진다. 인간은 단순한 결심으로 자살하지 않는다. 죽고 싶다는 수백만 번의 번뇌가 정신과 온몸을 지배하고 우울감이 지구의 내해까지 뚫고 들어가야 실제로 자살을 한다.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미 영혼 깊은 무의식까지 지배해버린다. 그럼 다음 생의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올라온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수만 번 반복해서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당신이 전생에 했던 자살의 선택이 이번 생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냐는 것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다. 책을 쓰기 시작한 2023년부터 책이 마무리되는 2024년 6월까지 나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형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고민했다. 실제로 형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약하게라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도대체 방법이 무엇일까 1년 정도의 고민을 매일매일 했다. 2024년 6월 30일 나는 그 답을 알았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 모든 형은 자신이 누군가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만도, 오만도, 독선도, 쉽게 분노하는 것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도, 고집을 과하게 부리는 것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무례하게 구는 것도, 사람을 쉽게 손절하는 것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쉽게 남을 비난하는 것도 모두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남에게 아무런 충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부당한 처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타인의 부탁이나 이성의 고백을 받아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충고를 할 수도 있고 부당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부탁이나 고백을 거절할 수도 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귀하게 대하는 것은 다르다.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다. 비굴해지는 것과 남을 귀하게 대하는 것은 다르다. 남을 귀하게 대하듯 자신도 귀하게 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면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질 수 없다. 쉽게 분노를 할 수도 없고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무례하게 굴지 못하고 비난의 말도 쉽게 할 수 없다. 자신이 타인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살펴 주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형을 당해야 하는 카르마가 소멸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자아 성찰을 하지 않으면, 계속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타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그 형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쫓아갈 것이다. 더 이상 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더 이상 같은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 그것이 형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명리학이 나에게 준 교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